네, 안녕하세요. 인커텀스 2020 오늘 상무론 5주차 강의에서 예고했던 대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커텀스 2020은 인커텀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인커텀스는 인터내셔널 커머스 텀을 조합한 합성어입니다. 이 인커텀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국제적인 상업 조건 뭐 이런 명칭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정식 명칭은 인커텀스 2020부터 ICC 룰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international trade term이라는 거는 무역을 위한 어떤 거래 조건으로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domestic이란 말은 2020 버전부터 추가가 되었고, 인커텀스를 제정해서 사용하는 것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정형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일종의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상이한 조건의 해석의 불확실성을 제고 또는 감소시키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법 체계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보니까 각자가 자신의 법 체계나 법 규정만을 주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무역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에 따라서 무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 국제협약 혹은 국제규칙을 통해서 무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그 국제규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식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해야 될 역할이나 의무나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정형화된 규칙을 활용을 해서 그 규칙에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매도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매수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양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거래 이행, 거래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거래 이행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인커텀스의 목적이고, 인커텀스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나 모든 어떤 무역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커텀스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무형재.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 그 강의의 무역에서 사용이 되는 어떤 무형물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 인커텀스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커텀스가 그 자체가 일종의 매매 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규칙을 적용을 해서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의무 이행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 내지는 규칙 이런 부분을 정해 놓는 것이지, 인커텀스 그 자체가 매매 계약이거나 대금 지급이나 운송이나 보험 이런 어떤 그 자체가 계약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커텀스가 다루는 부분은 매우 좁고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계약 위반과 관련된 권리 구제라든지 의무의 면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커텀스에서 다루지 않고 CISG, 비엔나 협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커텀스가 주로 다루는 내용은 위험과 비용의 이전 문제라든지 당사자 간의 의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인커텀스는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이 아닙니다. 국제법도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인커텀스는 국제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 틀린 말입니다. 국제적인 어떤 통일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하지만 인커텀스를 사람들이 쓰는 것은 뭐냐면, 이 민간 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무역을 하는 당사자들을 위해서 합의해서 이 내용을 적용해서 사용하면 국제무역의 어떤 통일성과 거래 촉진과 거래의 어떤 원활화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게임의 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지가 정해져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정하는 것을 매도인이나 매수인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ICC가, 국제상업회의소가 하나의 규정, 하나의 규칙, 하나의 방법,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당사자들이 이 방식으로 무역 거래를 하자라고 합의를 한 것이고, 이 방식으로 우리가 매도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매수인의 역할을 수행하자라고 합의해서 그것을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그대로 따르기로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커텀스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거를 각자의 국제물품 매매 계약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자신들의 무역 계약의 이행에 적용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무역 계약으로 끌고 들어와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상에 자신들의 무역 계약에 인커텀스 2020을 적용을 해서 준용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준거 문항, 준거 조항,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인커텀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과 관계되어 있거나 행정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국제적인 경제 제재라든지 관세 부과라든지 수출입 금지라든지 불가항력이나 혹은 하드십 조항과 같은 내용들을 인커텀스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법이나 아니면 계약에 따른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아니면 당사자 자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준거법에 따라서, 혹은 국제사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준거법에 따라서 결정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인커텀스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커텀스의 효용적인 가치는 이것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 조건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도인의 역할이 정해지고 매수인의 역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역할에 따라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우리가 정해서 확정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인도 조건으로서 사용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11가지 규칙이 인커텀스 2020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11가지 조건마다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인도하는 그 지점이나 조건이 인도 시기, 장소, 방법, 이게 다 다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의 인도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인커텀스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고 깔끔하게 규정을 해 두고 있는 것이 사실상의 인커텀스의 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무역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번 새롭게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히 인커텀스 2020을 통해서 무역 거래를 하겠다라고 준거문헌을 삭입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매도인은 인커텀스 2020에 규정된 대로, 매수인도 인커텀스 2020에 규정된 대로 따라서 무역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커텀스 2020은 총 11가지 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W, FCA, CPT, CIP, DAP, DPU, DDP까지가 요 7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또는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FAS, FOB, CFR, CIF 요 4가지 규칙은 또 따로 묶어서 해상 및 내륙수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운송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벌크선 운송을 한다든지 뭐 선박을 이용을 해서 해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 FAS, FOB, CFR, CIF 중에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인커텀스는 강조하지만 법이 아닙니다. 강제적이지 않아요.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커텀스의 그 문자 그대로, 문면 그대로, 내용 그대로 100% 그대로 동일하게 무역 거래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커텀스 2020을 이렇게 크게 2가지 적합한 운송 방식으로 나눠 놓은 거는 인커텀스 2020을
어떻게 보면 만든 ICC의 바람일 뿐이에요. 그 누구도 이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인커텀스 2020과 철저하게 똑같은 그런 거래를 하는 당사자도 존재는 할 겁니다. 뭐 그걸 제가 없다라고 한정지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반추되는 사례가 나오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만,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인커텀스 2020이 제시하고 있는 매도인의 역할과 매수인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변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많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EXW부터 DDP의 경우에는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운송 방식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면 EXW부터 DDP까지는 해상이나 내수로 운송해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지만, EXW나 DDP를 해상 내수로 운송해서 사용하면서 저 조건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가 FAS, FOB, CFR, CIF인데, CIF 같은 경우에 항공 운송이나 아니면 뭐 복합 운송이나 이런 운송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인커텀스 조건을 CIF로 한다든지 하는 등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렇게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 잘못됐다, 잘됐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항공 운송을 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CIF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무역 거래를 CIF를 선택을 했고 비행기로 운송을 해요. 뭐 실질적으로 인커텀스 2020의 내용과 그 항공 운송을 CIF로 하기로 한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무역의 내용이나 상세가 굉장히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렇게 사용하기로 했어요. 안 맞지만. 그리고 잘 무역 거래가 이행이 됐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한쪽이 제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계약의 내용대로 혹은 인커텀스 내용대로. 그러면 그걸 반대쪽이 문제를 삼죠. 그러면 그것이 무역 클레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 무역에 대한 어떤 분쟁 해결 방식으로 사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진짜 그런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인커텀스대로 사용되지 않고 변형이 일어나지만 그 부분을 금지하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변형을 해서 쓰더라도, CIF를 이용을 해서 항공 운송을 하더라도 그들 당사자들 사이에서 뭐 어떤 클레임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스무스하게 무역 거래가 이행이 되고 계약이 종료될 것이고, 그 문제 없이 그냥 끝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게임의 방식이나 룰이 있다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 친구하고 게임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사안이나 뭐 실력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변형해서 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 되나? 문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적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인커텀스가 11가지 규칙이 있는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운송 방식에 따라서 7개와 4개로 나누는 방식은 인커텀스 2010 버전부터 이렇게 나눴습니다. 원래 2000 버전까지는 인커텀스의 11가지 규칙, 그전에는 13가지 규칙까지도 있기도 했어요. 그런 규칙들이 이제 생겼다가 줄었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뀌어 왔는데, 그 인커텀스 2000까지의 전통적인 인커텀스의 분류 방식은 인커텀스가 알파벳 대문자 3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글자를 통해서 구분을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분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룹 E가 있습니다. EXW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출발지에서 인도 조건이 이루어져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 인도가 출발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EXW고요. 그리고 F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주 운송 구간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들입니다. F 조건. 그래서 FCA, FAS, FOB가 있어요. 그리고 C 조건이 있습니다. CFR, CIF, 그 다음에 CPT, 그 다음에
CIP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요 네 가지 조건은 굉장히 특이하고 얘네들이 아주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인커텀스 중에. 왜 그러냐면 요 C로 시작하는 네 가지 애들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주 운송 구간의 운임을 대신 내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운임을 대신 내줘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D 조건들이 있습니다. DAP, DPU, DDP. 요 조건들은 물품의 인도가 도착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커텀스를 전통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알파벳 대문자 첫 번째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고, 요 알파벳 대문자가 그 같은 애들 있죠. C로 같은 애들, F로 같은 애들, D로 같은 애들이 비슷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특징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연계해서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인커텀스 2025는 제가 앞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이게 무슨 법도 아니고 명백하게 어떤 복잡한 법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떻게 보면 템플릿이고 플랫폼이고 폼이고 하나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의 규칙이라고 해서 규칙이자 설명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뭐 어떤 그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에 보면 정글러는 뭘 해야 되고 탑은 뭐 해야 되고 바텀에서 AD 캐리는 어떤 뭔가를 해야 되고 서포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물론 그게 이제 막 규정집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니면 여러분들 그 소위 말하는 뭐 어떤 RPG 게임들 있잖아요. RPG 게임에서 보면 탱커는 뭘 해야 되고 힐러는 뭘 해야 되고 원거리 딜러는 뭘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각자의 역할에 따른 롤이 있잖아요. 인커텀스 딱 그래요. 그래서 매도인은 뭐 해야 되고 매수인은 뭐 해야 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W다 라고 11가지 조건에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EXW인데, EXW를 딱 페이지를 펼쳐보면 책에 EXW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쭉 나와 있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EXW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고 매수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1, A2, A3, B1, B2, B3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A가 매도인의 의무고요. B가 매수인의 의무라서 각각 매도인의 의무 10가지, 매수인의 의무 10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이 A1은 일반적인 의무, General Obligation, B1은 매수인의 General Obligation, 그리고 A2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주는 사람이죠.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물품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딜리버리. B2는 acceptance.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 인수해야 돼요. 테이킹 차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위험의 이전, transfer of risk. 넘겨줘야 되죠. 그거를 또 매수인은 넘겨받아야 되겠죠. 물품의 운송 도중에 파손이 됐을 때 누가 그 파손에 대한 손상을 부담할 것이냐가 위험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 위험의 부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인커텀스는 이게 뭐 어떤 법도 아니고 법적인 제약이나 조건을 붙여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 언급조차 없어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운송 도중에 화물이 손상이 되었을 때 이것이 매도인의 책임으로 기결이 된다. 혹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기결이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의 분기가 어디서 넘어간다.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정도로 위험의 이전을 통해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가 매수인의 물품 인수로서 매도인의 어떤 소유권이 매수인의 소유권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위험 이전 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갑니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해 놓거나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무역이 그래요. 항상 그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무역은 일반적인 국내 거래하고 다르게 법 체계가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죠. 그러면 A 매도인의 국가에 있는 법과 매수인이 있는 국가의 법이 달라요. 법 체계가 달라요. 그러면 이 각각의 국가에 있는 법을 적용해서 무역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A와 B가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뭐 무역 거래이지만 A 국가의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A 국가의 법만 적용한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뭐 어떤 새로운 그 어떤 중간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국제 협약의 형식으로 맺어 있는 국제법이거나 아니면 국제 규칙이나 국제 협약으로서 맺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인커텀스처럼 국제상업회의소와 같은 민간 기구가 만들어 놓은 국제 규칙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국제 규칙이 국제 무역에서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면,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률과 충돌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전 세계에 있는 200개가 넘는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국제 규칙을 쓰려면 자기 나라 법하고 상충이 되거나 모순이 되면 그 나라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국제 규칙을.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쓰고 싶어도 그 국제 규칙을 적용하는 순간 자기 나라 법하고 충돌이 나.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규칙, 이런 그 인커텀스를 만들고 제정하고 배포하는 ICC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되도록이면 어떤 특정한 국가의 법과 위배되지 않도록, 충돌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려면 법하고 충돌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어떤 권리라든지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을 해버리지 않아요. 그 나라 법, 어느 나라 법하고도 충돌되지 않게. 왜냐하면 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란 게 그 소유권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서 뭐 대륙법계라든지 아니면 영미법계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사회주의 법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각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소유권을 바라보는 어떤 해석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에서는 별다르게 별도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정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의 위험 부담, 물품이 이동 도중에, 운송 도중에 파손이 되었을 때 그것이 누구의 손해이냐, 누구의 위험 부담이자 누구의 책임으로 기결이 되느냐, 매도인이 책임지느냐, 매수인이 책임지느냐, 매도인의 손실이냐, 매수인의 손실이냐,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느냐,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느냐에 대한 그 경계와 그것이 이전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인커텀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커텀스 11가지 규칙이 뒤에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분기점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분기점. 매도인의 경계와 매수인의 경계, 어떻게 보면 국경선과 같은 건데 그 국경선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국경선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는 것이고, 매도인이 거기까지, 그 경계선까지 위험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경계선 이후부터의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뭐 이번 시간에 다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 EXW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W는 Xworks라는 뜻입니다. Xworks라고 해서 이 works가 공장을 의미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장으로 한정 짓는 건 아닙니다. 창고나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extract, 그러니까 배출한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의 분기점, 그리고 비용 부담의 분기점, 제가 분기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EXW는 이 분기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의 위험 부담이고 오른쪽은 매수인의 위험 부담입니다. 여기서 물품이 문제가 생기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왼쪽에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분기점이란 말과 더불어서 슬러시한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도 그거죠. 여기서 발생되는 비용, 왼쪽, 이 분기점의 왼쪽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오른쪽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기점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EXW를 쓸 때 EXW만 쓰는 것이 아니라 EXW 뒤에 반드시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이 지정된 인도 장소, 이 지정된 인도 장소를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이 있잖아요.
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지점을 반드시 EXWD에 적고, 이것이 인커텀스 2020의 EXW잖아요. 인커텀스 2010도 있고 2000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마다 주기에 개정을 했었기 때문에 인커텀스 2020에 따른 EXW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규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EXW의 요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보면 그림을 보면 여기 창고, 공장 이런 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상자가 내려져 있고, 상자를 이렇게 화살표로 차에 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량에 적재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된다? 매수인의 역할이죠. 매도인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공장이나 창고나 이와 같은 수단에서, 이런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둔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매수인의 통제하,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알아서 취급할 수 있는 상태. 매수인이 자기가 물품을 옮기든지 버리든지 파손하든지 들고 가든지 내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 매수인이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차량에 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이렇게 차량에 실어서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비용이고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뭐 비행기를 태워도 되고 철도를 태워도 되고 차량을 태워도 되고 배를 태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기 때문에 이게 수출국이잖아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수출국을 벗어나서 다른 수입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수출 통관이란 걸 해야 돼요. 이 수출 통관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수출을 위한 이 나라 수출국을 벗어나기 위한 모든 행정적 처리, 이런 부분도 매수인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매수인의 최대 부담이죠. 매수인이 모든 걸 거의 다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방식이 아니에요. 국내 거래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XW의 특징은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차량 제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적재해 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매수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매도인의 의무 부담이 가장 적죠. Seller's minimum obligation이죠. 반대로 Buyer's maximum obligation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운송 방식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운송이 안 이루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 안에서 이렇게 넘겨받아서 이 안에서 사용 소비해도 상관없어요. 이 뭐 왜냐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통해서 물품 넘겨주고 대금 받으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끝이기 때문에, 이 매수인이 이렇게 물품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든 뭐 그렇잖아요. 또 제3자한테 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3자한테 팔든 수입국으로 가지고 오든 아니면 수출국 내에서 사용을 하든 제3국으로 가져가든 그거는 매수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매도인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점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수출국에서 수출을 이행하는데 협조만 제공하면 됩니다. 수출 통관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자기가 수출국 내에서 뭐 인프라가 없어서 수출 통관을 이행할 수가 없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EXW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애 의도만, 필요한 애 협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EXW를 쓴다면 EXWD에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제 뭐 부경대 공장에다 한다라고 하면 EXW PKNU 팩토리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W의 물품의 인도 방식은 현물 인도 방식이고, 인도 장소는 그 지정된 장소, 창고일 수도 있고 공장일 수도 있고 하치장일 수도 있고 터미널일 수도 있고, 그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면 인도가 되었을 때 물품의 위험과 비용이 분기점이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것은 모두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고 매수인의 비용 부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EXW와 비슷한 조건인데 다른 개념이 있어요. 앞에 시작하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가 F입니다. F. F로 시작합니다. 프리 캐리어입니다. 프리 캐리어의 그 말을 줄여서 FCA인데 여기서 프리란 말은 모든 위험, 모든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해보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이 모든 비용과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조건이 FCA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기점이 하나 쭉 그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운송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매도인의 창고나 공장으로 직접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운송인이 기다리고 있고 매도인이 물품을 가지고 가서 운송인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좀 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국제 운송에서 FCL 컨테이너, 풀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스퍼팅을 직접 하거든요. 컨테이너를 직접 보내줘요. 운송인이 보내준 컨테이너에다가 매도인이 직접 적재를 하든지, 아니면 매도인이 자신이 적재를 해서 화물을 접재를 해서 CFS나 이런 곳에다가 직접 갖다 주던지, 이제 레스 컨테이너로도 LCL 컨테이너의 경우에 그렇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영업군내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된 태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지정된 장소, 뭐 컨테이너 야드나 CFS, 뭐 그런 장소가 되겠죠. 그곳에서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화 준비된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실었죠. 여기서도 한번 실었죠. 내려주는 건 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내려주는 거는 매수인의 의무예요. 이게 뭐 컨테이너나 뭐 이런 트럭의 상차 하차 정도라고 한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을 누가 선적하냐, 물품을 누가 하역하냐, 이런 것들이 크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운송 수단이 이런 단순한 조그만 트럭이 아니라 컨테이너 선박이 됐다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물품에 대해서 선적을 하는 것, 아니면 화물을 하역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고, 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어떤 선의로서 매도인이 뭐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든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적하고 하역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당근 거래를 할 때 택배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할 것이냐 매수인이 부담할 것이냐처럼 정할 때처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CA의 경우에 매도인의 구내에서 넘겨주면 실어서 보내주죠. 실어서 보내주는데 여기 기타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어서 보내주죠. 하지만 내리는 거는 이거는 매도인의 역할이 아니다.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분기점을 보면 차량을 위로 그어져 있는데 그 차량에 화물이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 왼쪽이 매도인의 위험이고 매도인의 비용이죠. 그리고 EXW와 다르게 FCA에서는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합니다. 매도인이 하고, 이렇게 가져온 물건을 이제 매수인이 자국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뭐 비행기에 실어도 되고 철도에 실어도 되고 비행기에 차량에 태워도 되고 선박,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해서 수입국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FCA는 프리캐리어다. 프리캐리어고, 이 FCA 뒤에 장소를 적을 때 named place of delivery, 어떤 장소가 되겠어요? 요 분기점 있는 장소가 되겠죠. 그 분기점 있는 장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인의 영업 구내에서 인도를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해서 요렇게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요 그림에서는 제가 분기점을 그어 놓고 색깔로 넣어서 매도인의 부담과 매수인의 부담을 구분을 했는데, 요 그림은 파란색이 매도인의 부담이고 주황색이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FCA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물품 인도를 뭐 매도인의 구내에서 할 수도 있고, 철도 터미널이나 화물 터미널이나 인랜드 컨테이너 디팟이나 CFS나 뭐 하치장이나 이런 곳에서 물품을 인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위험과 비용이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EXW와 다르게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FC의 경우에 인커텀스 2020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부분이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매수인이 물건 사는 매수인이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발행한 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거는 매수인이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제공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자기 돈 들여서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러한 선화증권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매수인이 온보드 노테이션 선화증권,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수인이 그걸 비용 부담을 해서 요청을 하면 매도인은 그걸 발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슈인데, 이걸 지금 설명하기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국제운송 파트를 공부할 때 선화증권을 공부하고, 그 선화증권의 종류 중에 온보드 노테이션 BL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CA를 얘기를 할 때 본선 적재 표기 선화증권을 제공해줄, 요청하고 자기의 비용으로 요청하고,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서 발행하고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FCA를 쓸 때는 EXW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요 알파벳 대문자 FCA 쓴 다음에 뒤에 반드시 장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장소의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장소들이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항공운송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상운송 혹은 철도운송 이런 것들의 운송수단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방식의 운송수단을 이용을 해서 운송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CPT가 있습니다. CPT. CPT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림이 무슨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없던 선이, 이쪽에서는 뭐가 하나 그어져 있죠. 이렇게 파란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죠. 그리고 수직에 까만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선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선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FCA와 CPT를 비교를 해보면 알파벳 대문자가 C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알파벳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애들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향해서 주 운송 구간의 운임을 대신 내준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송비 지급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매도인과의 계약 그렇죠. 이 순간 오탄 줄 알고 착각했는데 맞아요. 이 매도인과 이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순간 착각했는데 운송인에게 넘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운송인이 누가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매도인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한테, 자기가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했던 얘기죠.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걸 인도하면 위험과 비용의 분기가 여기 이렇게 끊기죠. 그러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앞에 FCA를 설명할 때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T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해 줄 수 있고, 아니면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인도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뭘 하느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여기가 목적지란 말이죠. 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운송비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FCA와 CPT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FCA의 경우에는 FCA를 쓴 다음에 뒤에 장소가 insert name place of delivery였죠. place of delivery입니다. 인도 장소죠. 분기점도 하나고 요 장소를 여기 FCA 뒤에 쓰면 돼요. 근데 CPT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sert name place of destination이에요. 지정된 목적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정된 목적지. 예. 여기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썼습니다.
근데 분명 제가 여기서 보죠. 위험과 비용의 분기가 여기다. 여기까지만. 요 분기점의 왼쪽에 있는 것만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여기서 비용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여기서 물건이 없어지면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반대로 이쪽에서 물건이 없어지거나 비용이 발생하면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건 대원칙이에요. 이건 FCA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운송, 국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 중에 한 가지 주 운송 구간, 여기 이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국제 무역, 국제 운송의 메인 구간이 있죠. 이 메인 구간의 운송 비용만 여기서 끊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운송비만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주는 조건이 CPT예요. 그럼 결국에는 FCA냐 CPT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출 통관 매도인하고 수입 통관 매수인이 합니다.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과 비용에 대해서 두 가지 분기점을 제공을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죠. 매도인의 영업 분해나 아니면 지정된 기타 장소에서. 비용도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추가로 준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의 운송 비용을 부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운송비 말고 여기 뭐 운송을 하다가 여기서 정해진 운송비 말고 추가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뭐 추가적인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든지 하면 그거는 매도인의 부담이다? 아니죠. 매수인의 부담이죠. 왜? 기본적으로 대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비용의 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의 인도 시점이거든요. 여기까지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해 주는 거, 지정된 목적지까지 추가적인 운송비를 부담을 해주는 거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건 뭐만이다? 주 운송 구간의 운임만이다. 나머지 기타 비용, 나머지 추가적인 비용,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손실, 이런 것들은 다 매수인의 몫입니다. 그 부분은 FCA나 CPT가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CPTD에 쓰는 장소가 어떻다라고 했죠? 지정 목적지까지. 지정 목적지. 지정 목적지를 적혀야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고 이 추가적인 운송비에 대한 부담만 매도인이 하는데, FCA는 named place of delivery고 CPT는 named place of destination입니다. 그러면 CPT 부산이면 CPT 뒤에 부산이 있으니까 부산이 어디죠? destination이죠. 근데 FCA 부산이면 부산은 delivery입니다. place of delivery입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FCA 부산이면 한국이 수출국이고, CPT 부산이면 한국이 수입국이고, 그렇죠?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CIF가 있어요. CIP가 있어요. CIP. 자, 크게 눈을 뜨고 이거랑 31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이랑 33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이랑 차이점, 달라진 점, 달라진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뭐가 달라졌죠? 아이고 죄송해요. 뭐가 달라졌죠? 요거 하나 달라졌어요. 보험료. 그래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기타의 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 위험과 비용이 넘어가고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에 더해서 주 운송 구간의 운임에 더해서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줘요. 요거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주는, 이게 CPT와 CIP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FC, CPT, CIP 그림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요거 뭐가 달라요? 이 내용만 달라져요. 그리고 CIP도 CPT처럼 영문 알파벳 CIPD에 적는 장소가 뭐다? Place of Destination. Place of Destination. 그게 다른 거죠.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부 내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조달된 물품을 인도할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되고, 그래서 이 FCA나 CPT나 CIP나 첫 번째 운송인 First Carrier 캐리어에게 물품 인도가 이루어질 때 인도 의무가 완료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의 이전, 비용 부담의 원칙은 똑같이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비용의 분기점인데, 비용 중에서 뭐 플러스 알파가 두 개죠. 뭐 첫 번째 운송비와 보험료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 CIP는 CPT랑 다른 점이 보험료였어요. 그리고 인커텀스 2020으로 오면서 CI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 때 ICC 협회 적하약관 A 조건 혹은 그와 유사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보험 부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IP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들어주는 보험의 조건은 지금 35번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신용 있는 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도인이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다, 물품이 손상되었다, 물품이 멸실되었다 라고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됩니다. 왜 그렇죠? 위험 부담에 대한 부담이, 위험의 분기점이 어디에서 끊겨요? 여기서 끊기잖아. 여기서 물품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매수인의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매수인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보험 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특이한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CIP와 뒤에서 나올 CIF의 경우에는 유의하게 이 두 가지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들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나서 하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매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이 처음에는 매도인이 체결했다가 매수인한테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양도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보험과 관련된 이슈인데, 이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목적이자 대상이자 그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있어야만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요번 학기 내에 어차피 뒷부분에 가서 해상보험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냥 물품의 가격이 100불이다라고 하면 100불로 가격을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110불에다가 둬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10%는 뭐냐면, 이 물품이 정상적으로 운송이 되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한다면 매수인이 이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 팔면 수익을 벌어들일 것이죠. 그런데 운송 도중에 파손이 돼버리면 그 물품의 가격만큼만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정상적으로 도착해서 판매를 해서 기대를 했던 그 희망이익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CIP 가격의 110%, 이 10%는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대이익, 희망이익. 그렇게 110% 가격으로 보험을 부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매 계약에서 사용하는, 뭐 예를 들어서 US 달러로 계약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110% 부부를 할 때 US 달러 기준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주 운송 구간을 커버하는, 전체를 보호하는 그런 보험 계약을 통해서 보험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뒤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 CIP와 CIF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 조건인 것이고 나머지 9가지 조건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 운송구간 예를 들어서 CPT라고 봅시다. 여기서 사고가 나요. 물품이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의 손실이라고 했죠? 매수인의 손실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리스크를 매수인이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인이 누구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면 보험에 들면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보험 안 들면 됩니다. FCA도 마찬가지. 여기서 사고 나면 매수인이 책임이죠. 그러면 매수인이 알아서 필요하면 보험 들면 됩니다. 하지만 CPT와 다르게 CIP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CIP 뒤에서 나올 또 CIF와 나머지 9가지 정형거래 조건이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자, CIP까지 설명을 했고 나머지 조건들에 대한 부분들 DAP부터는 우리가 목요일날 업로드될 사전 제작 강의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